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가 그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쭉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이제 요약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또 요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그 금융투자소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부분이 이해가 돼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도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PPT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PPT 자료는 우리가 뭐 따로 저희가 그 강의 자료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020년 6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일단 금융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우리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신종 금융상품 출연에 대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병행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완전한 이제 법령이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금전 사용의 대가로 성격이 있으면 이자소득 수익분배 성격이 있으면 배당소득이다. 그러니까 이자소득이고 수익분배 성격이면 배당소득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자 배당소득은 그러니까 원본이 손실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그냥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그 자체가 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필요경비를 불인정하고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집합투자 기구 같은 펀드 같은 경우도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대해서 손실은 인정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생결합증권 같은 경우도 이자라는 성격과 어떤 파생 상품과 합하게 되는 걸 파생결합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원본이 우리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온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니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배당 소득은 현재 과세되고 있다. 그래서 원천징수 보다시피 우리가 14%, 비거주와 같은 20%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이지만 2천만 원 초과를 하게 되면은 종합소득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끝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드가 되는 건데 이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이나 현재 소득 원천별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적격집합투자기구 같은 경우는 이익의 분배, 당연히 배당소득이죠. 수익증권 환매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것 또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은 책에도 있지만 어찌됐든 뭐 이러한 요건들에 하는 것을 적격집합투자기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소득 원천별로 현재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국외집합투자기구는 요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실적으로 이제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 지분의 어떤 양도를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과세되고 있다. 이게 현행이에요, 현행 금융세제. 자, 그 다음에 과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상장 주식이라든가 장래 파생 상품의 양도, 평가손익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되고 있죠. 하지만 대주주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소득의 손실금액은 집합투자기관의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가 안 되고 있고 손실공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아서 손실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얘도 원본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을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다시피 이런 것들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른 파생결합증권 소득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금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보게 되면 이제 주식 양도. 자, 대주주 요건이 20년 4월 1일부터 10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대주주의 범위는 이제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합산해서 우리가 대주주 요건을 판정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 범위를 판단하고 우리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12월 30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12월 30일 기준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 제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다.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지수 관련 우리가 KDX 2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다음 선물 옵션 파생 상품, 해외 파생 상품 시장에 거래되는 파생 상품 등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제 절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게 있냐면 파생 상품이 과세되지 않다 보니 우리가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를 내가 8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ETF 같은 것들을 2억을 갖고 있으면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총 10억이어서 대주주여서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8억 정도 일부를 10억이 넘지 않게 일부를 과세 대상이 아닌 펀드나 다른 상품, 파생 상품으로 갖고 있다면 실질적인 주식의 어떠한 전체적인 자산의 가치는 대주주 범위일지언정 같은 동일 종목에서 과세되지 않는 종목으로 갖고 있다 보면 대주주를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과세 어떤 형평성, 이제 우리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또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납세자들은 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제 금융투자소득과세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줄어들었다. 방법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 기본세율 20%이나 탄력세율로 10%, 지방세까지 하면 11%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이 기본공제 250만 원 해주고요. 채권양도소득, 개인의 채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권거래세에서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거주자 외국인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가 되고 기본세율은 0.45%나 이제 시장별로 우리가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만 농어촌 특별세가 0.15%. 아까 개정한 내용은 이게 0%로 갔죠. 0%로 갔으나 농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이 문제가 뭐냐? 왜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으로 우리가 전환을 했느냐? 자, 조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거죠. 열거주의 과세로 인해서 과세 공백이 발생하고 형평성이 저해가 된다. 그래서 수평적 불균형, 결과적으로 상장주식 소액주주 과세 안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 등 같은 경우가 이제 범위가 넓어서 과세할 수가 없다. 열거주의로서는 도저히 과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상품 같은 것들은 현재 과세가 못 되고 있는 거죠. 수익적 불평형, 즉 근로사업소득 대비 비과세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좀 사회적 박탈감이 있어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엑시트한다고 하죠. 자기의 인생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돈을 벌어서 우리가 뭐 가상자산이라든가 또는 금융자산 이제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몇십억씩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다 보니 그래 몇십억씩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 사회적 박탈감이 커지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불평형, 불균형을 좀 맞추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세 중립성, 투자 유형별 금융상품의 과세 체계가 상이하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과세 방법이 상이. 즉 투자 신탁, 예를 들어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고요. 리츠라는 걸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리츠 투자하게 되면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인데 장내 양도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SK 리츠, 롯데 리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을 모아갖고 부동산을 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수익은 당연히 이제 분배를 하게 되면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는 건 뭐 맞죠?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하지만 이거를 주식으로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실물로 양도하게 되면은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도 이러한 우리가 투자 유형별로도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상품별 복잡한 과세 체계에 따라 투자 결정이 왜곡된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EF나
ETF나 ETF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 국내 ETF 양도 배당 소득이나 주가 지수 ETF는 이제 또 비과세가 되는 거고 해외 ETF 양도는 또 양도소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복잡하고 유형별로도 과세 체계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소득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익을 배당소득은 손실공제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필요용비가 불인정이 되다 보니까 원본이 손실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결과적으로 소득의 불완전 과세 및 손실 과세. 자, 실제 예로 이제 투자 손익이에요. 주권 양도 손실이 70이 났고 채권 양도 이익은 20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투자는 손실이 50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주식 양도 손실은 0이고 채권 양도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으로 이 이익이 소득 요 20에 대해서 전액 과세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는 전체적인 투자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인데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합투자기간 다른 금융상품과 손익통산이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전 세법을 개정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과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 법안이 나왔을 때에는 이 상장주식 소액주주, 그러니까 그 과세되는 기준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잡았다가 너무 작다라는 어떤 이제 여론몰이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2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0년도 요 발표 시에는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초과할 때만 이제 상장 주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으나 이제 그 여론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좀 한 발 물러서 과세관청이 한 발 물러서서 5천만 원으로 기준 금액을 이제 높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세 기준 금액을.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금융투자 소득으로 전환이 됐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